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해온 한 시민단체 대표가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그 혐의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억지 주장을 내놨습니다. 영상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정부가 역사재단에서 만들어낸 일본군 집시법 위반,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위반, 또 하나는 명예훼손. 본인이 그렇게 발언하는 거는 모욕이나 누구에 대한 모욕이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무슨 위안부 피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영업 허가 얻어서 돈 번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피해자야? 성매매 여성이고 매춘부죠. 본인이 모집책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끌려갔다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일본군은 개입이 없다니까. 위안소에서 우리나라 여성들 데려다가 그럼 돈 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돈 요금 냈잖아요. 정당하다고 보시는 아 요금 냈으니까 정당한 거지. 잘 모르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 성매매가 합법이기 때문에 영업 허가를 받았어야 돼. 동상이 서울여상. 의미하는 바를 알고 계세요. 아유 자기가 사기꾼대 선전 도구예요. 그러면 위안부 피해자 없다는 말. 없어요 없어. 위안부 피해자 없어. 어디로? 이쪽 공간으로. 보신 것처럼 기자들과 설전을 주고받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는데 사실 기자들이 저렇게 대응하는 게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그만큼 근거도 없고 뭐 억지 주장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법 폐지를 하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소녀상 옆에서 이런 식의 시위를 해온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근거가 있나요? 저 주장에? 지금 이제 그 김병현 씨의 주장은 예. 위안부라고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성노예라고 얘기하지만 근거가 어딨냐? 예. 일본군에 끌려가가지고 돈 받지 않았냐? 돈 받았으면 성매매지. 이런 형식 논리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일본 내부의 법원의 판결문에도 당시의 위안부들이 여러 가지 이유, 뭐 예를 들어 공장에 간다, 뭐 일본군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 여러 가지 명목은 달랐지만, 즉 예. 모집의 명목은 달랐지만 실제로는 강제적인 성노예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일본 법원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게 일본 법원 판결문뿐만 아니라 미군들이 일본군들 그 주둔지들을 점령했을 때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는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면 조선 출신 여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중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점령지 각국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 다 뭐 성매매를 알고 온 여성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무슨 그 공연을 한다거나 또는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종류로 소위 말해서 유인을 당해서 강제로 끌려와 가지고 예. 형식적으로 돈을 받긴 했지만 그 돈을 쓸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고 주지도 않았고 약속만 했을 뿐이고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성노예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것이 이제 객관적인 사실로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또 그것을 갖다가 알았다는 돈을 받았다는 걸 인정했다는 이유로 이것을 갖다가 성노예가 아니었다. 위안부는 문제가 없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마치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 학살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다. 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주장이라면 객관적인 사실,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들어볼 만하다라고 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거기서 주장이 돼야 되는데 기자들조차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안 예. 되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의 사실을 갖다가 특정해서 어떤 한 면만 딱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억지라고 그러기도 하고 궤변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억지이자 궤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일이었나요? SNS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도 지금 있잖아요. 이런 할머니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다 재평가가 된 이 상황에서 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참 궁금하고 예.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뭐 사람을 패놓고 돈 던져주면은 합의가 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기자들도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직업 질문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냥 들어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을 하니까 계속해서 저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단호하게 엄정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니까 아예 청와대 앞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 얼빠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고소장 제출하고 조만간에 민사소송을 또 진행할 겁니다. 국회 본인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짐승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과 경찰청의 겁박에 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기자회견에 같이 동행한 사람들을 보면 낯익은 사람들이 좀 보이거든요. 유석준 교수라든가 이영훈 교수라든가 뉴라이트라고 불리던 학자들이에요.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 이건 뭐 역사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예. 역사적으로 이미 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문제는 종결이 된 사안입니다. 우리 국사책에도 나와 있고요. 예. 국제법적으로 1996년에 유엔 인권회가 구라마스와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예. 여기서 이 위안부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위안부를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comfort women이었거든요. 예. 이때 systematic sexual slavery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노예라고 규정을 한 거죠. 국제법에서도. 국제법 상에서도. 예. 그런데 지금 본인은 지금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만 예. 이런 개인의 학문적 자유는 존중하지만 지금 국제법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증거와 증언 또 피해자들로 인해서 규정이 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건 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예. 이것은 뭐 요새 MZ 세대들이 먹금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먹이 금지. 그러니까 예. 관심을 이만큼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중들이.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관심을 주니까 예. 이것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니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리 자신의 근거를 갖고 설득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 잘못된 행위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상황이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비판을 하면은 조금 수그러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그렇죠. 오히려 더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주장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일부로는 호응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호응하는 세력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게 국사 교과서에도 나온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엔이 정한 국제법에서도 이 성노예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여성들이 일본군이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강제 동원했다는 부분을 다 인정하고 있고 아까 박창환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본 내에서도 판결을 통해서 강제 동원성이 인정됐던 겁니다. 예. 그러면 조영술 대변인께서 그 예전에 뉴라이트라고 그쪽에 지금 표현으로 하면 뭐 강경 보수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다시 등장한 이유가 있다고 좀 보세요. 다시 등장한 게 아니라 이 건에 있어서 이제 뭐 류석준 교수나 이런 분들은 해당 사건으로 이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내용을 이제 갖고 있는 이 현안에 대해서 예. 뭐 동참한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젠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의견에 대해서는 거의 대체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모든 이러한 그 위안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이제 도덕적 기준으로 이제 평가하는 게 맞거든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이러한 이제 여성들을 갖다가 이제 성적으로 이제 도구화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도 질타하는 바가 있고 심지어 여기서 이제 저분이 이제 주장했던 게 그 당시 공창제도도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만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게 핵심인 것이고 예.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일본군 내에 설치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크게 오히려 관심을 안 갖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유엔 인권 보고서에서 한국인 피해자가 최소 5만에서 최대 20만 명이라고 당시에 발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7분밖에 없지만 예. 과거에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직접 증언이 있는데 본인이 어떤 근거로 당시에 그런 강제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예.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였다라고 폄하할 수는 없는 일이죠. 지금 살아있는 7분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증언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오히려 본인이 모욕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오히려 그러면서 더 활동이 커지고 있어요. 오늘은 종로구 소녀상 옆에서 또 집회를 했고요. 청와대 앞까지 가가지고 사과 요구 기자회견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내용은 이하상 변호사라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 결국에는 감치가 됐습니다. 영상을 또 먼저 보겠습니다.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왜 있습니까? 자, 감시합니다. 감사합니다.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유색을 떨더라고요. 진관이 저놈 저런 어리버리한 놈한테 제가 진짜 저놈한테 딱 가서 욕하면 저 오줌 싸면서 자빠집니다. 이런 놈은 조롱해줘야죠. 마구니 아닙니까 마구니. 저 가짜는 놈이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라고 써놓고서 그 지 얘기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저자가. 그것처럼 법정 소란에다가 모욕하는 발언을 하면서 결국에는 감시가 됐는데 어제 과정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이거 영상은 없는데 전격적으로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상을 변호인들이 이하상 변호사들은 전혀 예상을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예. 그 재판이 끝날 때 판사가 퇴장을 합니다. 근데 퇴장을 하면서 갑자기 이준관 판사가 다시 판사석으로 바뀌어 들어옵니다. 예. 들어오면서 감치 사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그 불의의 일격을 당한 거죠. 예. 사실은 이게 벌써 이제 2달 된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동안에 이제 왜 이게 집행이 안 됐나 봤더니 이 감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고요. 재판처럼 똑같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행을 하려고 했더니 항소를 했고 또 항고를 했고 재항고를 하고 이게 2달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국은 그 판결까지 최종 받아내서 대법원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렇죠. 전격적으로 이진관 판사가 떡본 김에 제사를 딱 지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가 이제 들어와서 감시 명령 이걸 집행을 하는 게 그러니까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감치를 할 때 예. 경찰한테 좀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일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법원에 왔을 때 바로 와서 그냥 경위들과 함께 집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예. 우리가 영화 보면 뭐 암행어사 출두하듯이 정의로운 사필 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이하상 변호사 유튜브 아까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그 관련 동영상을 다 삭제를 했다는 거는 정권이 대표 글쎄요 이걸 왜 삭제를 했을까요? 글쎄 감치가 15일이잖아요. 15일. 예. 이게 이런 것들이 쌓이면 본인에게 결국은 불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겠죠. 예. 사실 법정이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반바지 입고 갔다가 퇴장당할 뻔한 적이 있거든요. 재판장이. 예.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그 가족들이 재판을 할 일이 있어서 반바지 입고 갔다가 예. 퇴장당할 뻔한 경험도 그러니까 정도로 복장에서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그때보다는 권위적인 게 좀 떨어졌지만 예. 법정이라는 게 가장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돼야 하는데 저는 이하상 변호사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보였던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 재판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변호인의 몫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만약에 10년형을 받을 거면 5년형으로 줄이고 이런 그 형량을 줄이는데 최고의 목적을 둬야 하는데 오히려 변호인들이 그 재판 과정이 생중계되고 하는 것을 예.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행위로 연결시켜서 본인들 다시 실제로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유통일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도 했던 분이에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조치라면 뭐 감치 예. 명령도 불가피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우현 변호사라고 또 감치 명령 받은 맞습니다. 변호사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감치가 안 된 거죠. 그날 이제 법정에 없었기 때문에 감치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예. 지금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불이탈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법정 밖에서 있으면 이제 경찰이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법정에서는 그냥 판사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조만간 어쨌든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됐기 때문에 저는 뭐 경찰이 협조를 받든지 아니면 법정에 오든지 예. 하면 저는 권우현 변호사도 곧 감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은 예. 또 변호사협회에서 아마 징계도 아마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네네. 예.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정치 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재판부의 판결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재판부를 갖다가 모욕하거나 또는 그 재판부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예. 이렇게 되면은 법치주의 자체가 위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서부지법 사태예요. 최악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부지법 사태와는 다르지만 대놓고 판사를 갖다가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재판을 갖다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방해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묵인하게 되면 앞으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들거나 재판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이런 류의 행동이 또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의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정말 시범 케이스라 그러나요? 예. 이런 정말 강한 경고 차원에서라도 징계를 해야 마땅하고 사실은 2달이나 걸린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앞서서 그렇죠. 그런 좀 의문이 있었는데. 예. 그 항고의 재항고를 그러니까 법을 알고 있으니까 항고의 재항고를 하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마 판사가 감치 그러면은 아마 그 자리에서 그냥 감치됐을걸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하상 변호사나 지금 아직 감치가 집행되지 않는 권 변호사 같은 경우도 또 한 번의 법고라지로 국민들에게 아마 평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한 명의 인물이 좀 논란인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계엄이 일어났을 때 특전사 대령이었죠. 707 특임단의 대령이었던 김현태 전 대령이 글쎄요. 재판장 변론하는 게 아니고 전환기 씨를 찾아갔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김현태 단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늘 이래 군복 입은 특전사 멋있는 군복 입은 오늘 양복 입은 모습 처음 보셨습니다. 그죠? 제가 이 옷을 어제 샀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집에 마땅히 군복 네. 말고는 뭐 단정한 옷이 없어가지고 네. 항상 캐주얼만 입고 다니다 보니까 네. 옷이 없었는데 그 선생님 모르시겠지만 네. 제가 그저께 네. 그 자유한국일당에도 가입을 했는데 오! 근데 제가 글을 안 남겼습니다. 아, 네. 글을 안 남겼고 김현태 단장님에 대해서 그 소송에 관한 그 모든 것을 제가 이제 전액을 진짜 부담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지금 이미 네. 많은 후원을 받고 있고 네. 저희가 승리할 때까지 저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애국 유튜버들과 함께 진실을 밝히는데 네. 집중할 것입니다. 김현태 전 대령이 군에서 파면을 당한 상태고요. 지금 불법 계엄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환기 씨를 찾아갔다는 게 조영술 대표 글쎄요. 어떤 좀 도움을 받고자 힘을 얻고자 해서 찾아갔을까요? 아니 뭐 저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자신이 이제 말할 공간이 없으니까 저기를 찾아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으로 갔는데 저는 저분이 이제 주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봤을 네.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가셔가지고 생활고 이제 호소하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호소했대요. 예.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좋은데 그 목적이 생활고 호소라면 저기를 왜 나갔을까? 예. 그런 오히려 이제 공신력과 왜 나간지에 대한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신이 다른 일들이 많습니다. 뭐 이제 공사장 가서도 일할 수도 있고 예. 그 외에 자신의 주택기를 살려서 경비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자기의 주장들을 펼쳐 나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후원 계좌를 파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예. 없죠. 만약에 억울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주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뭐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1년 동안 월급을 50%밖에 못 받았대요. 그래서 예.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호소를 했거든요.
그러게 뭐 저도 그 방송 내용을 보면서 예. 굳이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여기에 출연한 순수성을 좀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런 뭐 어떤 금전적 이익 때문에 이 방송에 나온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김현태 사령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간적인 연민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본인은 군인으로서 당시에 이 계엄이라는 것에 대한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계엄의 어떤 뭐 그 지금 중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는 있지만 본인이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 이런 예.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계엄과 관련해서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본인에게 묻고 이렇게 하단에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묻지 말아달라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가끔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아시려나 이렇게 나가가지고 네.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요청하면 실질적으로 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저는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분이 전한길 씨 같은 그런 유튜브 방송 중에서 예. 보수 진영에서 조금 구독자가 많은 곳을 쫙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나중에 결국에는 본인 이름으로 분명히 유튜브 저는 개설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전한길 씨와 같은 그런 비슷한 아주 극보수 우파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일종의 우리가 뭐 유튜브 코인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노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에 계엄 직후에 본인이 말했던 내용,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부하들을 용서해달라. 자기는 뭐 김용현에게 속은 피해자다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구속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고 막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법적 책임과 리스크를 덜기 위해서 입장을 확 바꿔가지고 뭐 그랬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짓을 말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한길 씨의 유튜브도 나갔을 것이고 저는 앞으로 다른 유튜브 보수 유튜브에 계속 출연이 된다면 결국에 그 끝은 본인의 채널을 개설해서 구구 유튜버로 활동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 가서 뭐 이른바 인지도 지명도를 네.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현태 전 단장의 주장을 살펴보기 전에 들으신 대로 오락가락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언을 완전히 뒤집었거든요. 그 영상을 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입니다. 일단 꺼내내는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 그 안경현 대변인이 처음에 나타나서 이제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또 촬영 준비를 해서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탈취하는 것이 됐는데 제가 바뀐 것은 진실을 알아감으로써 대다수 우리 레거시 미디어 완전히 허위 조작 보도를 한다. 박정근 사령관이 민주당에 해유되었구나 하는 두 가지 사실을 알면서 진실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님이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셨구나. 이런 부인들이 자연스럽게 현재 자편한데 레거시 미디어에 이제 뭐 세뇌되어 있는 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시간을 좀 가지시고 우리 애국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진실된 뉴스를 좀 많이 봐주시고 특히 전한길 뉴스를 보시면 뭐가 진실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이다. 계엄이 일어나고 국방부 앞에서 가졌던 기자회견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랬구나라고 했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곽종근 사령관이 물었다. 이게 핵심적인 거죠.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런 지시는 없었다라고 지난해 2월부터 진술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 계엄 일어난 직후에 했던 기자회견이 더 진실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계엄 이후 며칠 만에 이제 등장해가지고 예. 아, 저 사람이 그 707 단장이구나. 그런데 정말로 군인다운 모습이었어요. 울먹이면서 부하들은 아무 죄가 없다. 명령에 따른 죄밖에 없다. 부하들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군인으로서 참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 명예 이런 것들을 지키는 군인이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국민 누구나 다 했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직후에 했던 여러 가지 증언들이 사실은 이제 계엄의 어떤 그 위헌성 이런 부분들 판단하는데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었고요. 예.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윤석열 씨가 다시 석방되고 또 본인이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들 특히나 그 707 그 방에 단체방이 있었어요. 그 단체방에 보면 이 김현태 단장이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갖다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또 문을 통제하고 뭐 그런 이제 그 지시들을 내리는 소위 방이 대화들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시를 받았지만 707은 소극적으로 했다. 예. 그래서 충돌이 안 생겼다라고 국민들은 봤었는데 정작 그들 사이의 단톡방을 보니까 김현태 전 단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회의 어떤 그 활동을 갖다가 중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와 지시를 했다라는 게 결국은 이 단체 방에서 나타났거든요. 예. 그런 점들이 이제 자신의 유죄로 이어져서 중형을 받을까봐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 목소리 판단들이 이제 발언들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자신이 지금은 이제 군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 변호사비 대고 또 생활적인 보조 받고 이런 경제적인 후원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결국은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뒷전이고 예. 자신의 어떤 그 후원과 그다음에 어떤 그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은 윤 어게인 세력에 붙는 모습을 보면서 예. 이게 군인 맞냐? 정말로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진짜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예. 어제 주장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주장을 했냐면 민주당이요. 네. 이 계엄을 알아서 네. 치밀하게 준비를 해온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도 뒤집어서 보면 민주당이 계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허술하게 계엄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예. 사실 민주당에서 이 계획의 계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다라는 것보다는 김병주 의원에게 제가 직접 들은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과거에도 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이 계획됐을 거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3년 10월 달에 곽정군, 이진우 뭐 다른 그 3명의 그 사령관이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을 합니다. 이상하죠. 네. 예. 그때 사실 그 진급이 좀 이상한 진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아니라 곽정군 대령 같은 경우는 그 나머지 2 사령관보다 한 기수 위입니다. 예. 근데 이분은 옷을 안 벗고 이제 진급이 된 거죠. 그러면 진급을 못한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급 대상이었는데. 예.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 제보를 하죠. 이건 이상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통 우리가 공무원도 승진을 하면 본청에서 외청으로 좀 돌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수방, 방첩, 특전 이 보직을 승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사성 대장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계엄이라는 걸 뚜렷하게 알지 못했지만 뭔가 일이 나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우리가 예상이나 걱정은 했지만 몇 날 며칠 할 것이다라고 알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정광재 대변인, 김현태 단장이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행동하는 거는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니? 그렇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운명 공동체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김용현 장관처럼.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수긍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예. 전환길 뉴스 같은 걸 봐서 좀 개몽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계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건 사실 언론 보도 그것도 하지만 재판 하나하나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김현태 단장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사람이 하는 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는 얘기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재판부의 입장 아니겠어요? 예.
뭐 좌편향 매체에 군인들이 세뇌돼 있다. 뭐 20대들이 지금 그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 제일 낮은데 왜 20대나 뭐 군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곽종근 사령관이 회유됐다. 그래서 곽종근 사령관의 이야기가 오염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본인이 나중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곽종근 사령관, 특히 뭐 홍장원 전 그러니까 저 국정원 1차장이라든가 곽종근 사령관의 발언 때문에 이 재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행된 거잖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야기들을 탄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예. 전환기 씨가 들어오면 귀국하면서 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요.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아예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처럼 이런 음모론이라 이야기하는 인간은 본인이 부정성으로 당선됐다는 증거입니다. 그거는요. 들킬까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답변해봐. 트럼프 대통령이 음모론자냐? 그리고 통계와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결국엔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보수 진영에서 보면은 지금 전환기 씨하고 이준석 대표는 양극단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 보수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놓고 예. 지금 결국은 뭐 백가쟁명식의 지금 그 상황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보수가 가야 될 길이 크게 두 갈래로 나눴어요. 하나는 이준석류의 새로운 보수, 혁신을 통해서 젊은 층으로부터 미래의 보수의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고 황교안 전 대표처럼 극우 보수의 기독교 보수와 연합해서 소위 태극기 부대에 기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상황이 새롭게 재편되지 못하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게 이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엄과 탈핵을 거치면서 또다시 이렇게 또 극단으로 나뉘게 됐어요. 결국은 국민의힘은 그 가운데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국민의힘의 상태를 보면 이준석류의 젊은 보수로 가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주장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윤석열과 선긋기도 못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국민 민심과 동떨어진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하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양극단의 압박 속에서 국민의힘의 기동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지금 전환길 씨와 이렇게 이준석 대표 간에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토론이 벌어지면 국민의힘의 존재감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이게 단순하게 보수의 양극단에 있는 분들의 고소고발전 또는 뭐 논쟁이 아니라 크게 보면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변화해야 될지에 양극단에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주장들을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거기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이 부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정광재 대표님, 이준석 대표가 그럼 부정선거 관련해서 토론해보자고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 말 굉장히 잘하고 전환기 씨 역시 뭐 강사 출신이니까 성사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항상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누구라도 토론할 용의가 돼 있다. 어느 전장이라도 가겠다. 그게 뭐 100명이라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두 사람 서로 원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 조율해서 실제 그 토론이 이루어지면 저는 유튜브로 중계하든 어디 뭐 종편에서 중계하든 상당히 많은 관심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환길 씨가 주장하는 것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이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정선거를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제일 먼저 떨어뜨려야 할 사람이 이준석 대표 아닌가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그 보수 진영의 스피커로서 영향력도 있고 민주당의 아픈 곳 잘 공략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뭐가 예뻐서 이준석 대표를 의원으로 만들어주죠? 저는 그거 자체도 그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일 잘 싸우는 사람들 떨어뜨릴 거 아닙니까? 또 이준석 대표를 왜 당선시켜야 되죠? 그 주장 하나만으로도 저는 전환길 씨가 주장하는 바가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영수 대표, 윤어게인이라고 이제 통칭되는 세력에서 주장하는 게 이제 계엄이 또 하나 있고 이 부정선거가 주요한 테마거든요.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됐나요?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뭐 부정선거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이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투표를 하러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 관리에 부실이 있었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뭐 소쿠리 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선거 관리 부실 논란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책임 있는 그러한 소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예. 그리고 선관위가 책임 있는 소명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국민들로부터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관계기관들이 역할을 해가지고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전환기 씨가 들어오기 전부터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고 있죠. 장동혁 대표에게도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이 이유가 전환기 씨가 경찰 조사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구속이 될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며칠 뒤면은 그 작년 10월 달에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금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과거에도 사실은 뭐 내란 선전선동 이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거기서는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명예훼손 관련돼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8건이나 되네요. 네, 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 자칫하면은 구속이 될 사항도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구치소에 있는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예. 자 그럼 참 어떻게 될까요? 그 구치소 앞에 소위 말해서 그 극우 보수 세력들, 태극기 부대들 앞으로 또 운집할 것 같은데 뭐 그게 또 하나의 불씨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경찰 조사에서 이제 자신을 갖다가 오늘도 이제 뭐 영어요. 예, 그 12.3 계엄 내란 조작됐다라고 하는 뭐 이거 이제 장동혁 대표에게 봐라. 이거 안 보면은 당신은 이제 우리랑 뭐 소위 갈라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자신의 안위, 자신의 스피커 이거를 국민의힘에게 계속 그 한 다리를 거치려고 그래요. 예. 그 얘기는 국민의힘도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선을 갖다가 언제 끊어야 될지. 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는 관군이고 당신들은 의병이다. 우리는 이심전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건지. 예.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는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도 예. 이제 국민들 앞에 대답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말 나온 김에 그 장동혁 대표에게 그 영화를 봐달라고 얘기를 했죠.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떤지 그 얘기 듣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다 관람하길 바랍니다. 이거는 국힘 지도부도 반드시 관람해 주셔서 진실을 밝히자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께서 또 국힘 지도부가 이걸 다 보기를 저는 뭐 약속된 건 아니지만 기대해 봅니다. 그 대전 연설의 덕분에 우리가 강력히 지지해서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일관되게 해주길 바랍니다.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는 순간 저 역시 또한 많은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버릴 겁니다. 아예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연설의 덕분에 대표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화를 관람을 해달라는 건데 조영실 대표 일단 지금 보도 나온 거 보면은 따로 계획이 없다는 게 그 분위기 그 톤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뭐 정식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일정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저게 이제 지금 알려졌는데 이 이제 당 대표의 일정이라는 게 뭐 이걸 미리 정해놓고 간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된 것도 없고 뭐 검토된 내용도 아직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도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그 당대표 일정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 체제로 지금 들어가서 예. 당내 변화 때문에 이제 지역도 돌보고 이제 당명도 이제 개정하고 그리고 이제 당원 당규도 이제 개정하는 작업들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일정 자체가 분초 단위로 지금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영역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당의 변화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공유되거나 내용이 나온 게 없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전환길 대표 같은 경우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 계속 입장을 말씀하시고 계신 건데 이걸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개인의 의견을 갖다가 다뤄가지고 공론화할 상황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극우 유튜버들과 대해서 일정도 선을 아예 긋는 메시지라든가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목소리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누구랑 손절한다가 아니라 예. 장동혁 이제 대표가 계속했던 것은 이제 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제 잘못은 했지만 우리가 그것도 안고 가야 될 일인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과오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예. 안고 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가 구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동혁 지도부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유튜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중도 영역에 있는 사람들 그 이상의 것들 예. 이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 하면 다 안고 갈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야지 여기서 누구를 빼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그런 폭주 그리고 독단적인 예, 행위들을 예. 갖다가 견제하는 장치로서 국민의힘이 가겠다라는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세력들을 규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뭐 누구를 빼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상수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박상수 전 대변인이 뭐라고 썼냐면은 장동혁 대표 전환기 씨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일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근데 어제 전환길 씨가 귀국길에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장동혁 대표 답해라.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택할 것이냐 한동훈 전 대표를 택할 것인가. 지금 조영술 대변인 말씀 잘하셨는데 더 이상 뻘셈의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보수 진영. 예. 지금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는데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빼야 된다. 이렇게 하는 순간 앞으로 있는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에 지겠다는 각오랑 똑같은 거예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당원 1인 1표제 통과된 다음에 찬성률이 상당히 낮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1대 0으로 이기나 3대 0으로 이기나 이긴 거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당보다 한 표라도 더 얻을 생각해야지 뭐 한 표 차이로 져갖고 안타깝게 졌다? 이렇게 위안 삼을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택할 것인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택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예. 보수의 지형을 아주 좁게 만드는 예. 자가당착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전환길 씨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보수 진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말대로 해야 된다라고 장동혁 대표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장동혁 대표의 그 선택도 분명합니다. 지금 실패한 대통령을 택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환길 씨가 낸 질문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는 거 알고 실행에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조윤수 대변인 장 대표의 이제 스탠스를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런 뭐 지적이라든가 요청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고 그냥 지방선거를 위한 본인의 행보를 그냥 한다? 핵심은 이거죠. 국민의힘이 이제 존재하는 이유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것이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정당으로서의 이제 모습, 그리고 대중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게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어쨌든 보수의 큰 집으로서 이런 세력, 저런 세력들을 다 뭉쳐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권을 갖다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이라면 예. 어떻게든지 대화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공조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목소리를 야당답게 내는 것이 실제로 이재명 정권이 제대로 국정을 하게 하는데도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지도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꾸려나가기 때문에 이제 청년 정당이 되겠다. 그동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청년한테 굉장히 어필이 안 됐던 정당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까지 확장을 하겠다 해가지고 오늘 이제 당대표 연설에서도 이제 선거 연령 이런 것들도 이야기했었지만 이런 전체적인 맥락들이 누구를 빼는 그러한 그 정도로 국민의힘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의 국회 연설이 있었는데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궁금했지만은 앞서요.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지나면은 거치에 대한 입장 밝힐 거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일단 그 영상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되겠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더 추가의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신 것처럼 영수회담이라는 게 만나자, 그래 만나자 이렇게 성사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저 상황에서 밑에서 혹시 국민의힘하고 협상이라든가 물밑 교류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교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원내 대표 간에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인 어떤 회동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실무적으로 업무적으로 근데 뭐 물밑 협상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왜 또 영수회담을 제안했을까요? 저도 이제 과거에 대표 교섭단체 연설 써본 적이 있거든요. 원래 뭔가 포인트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언론에서도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야당 대표로서는 하여튼 뭐 틈만 나면 영수회담 하자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젠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영수회담 얘기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아니 대통령이 초대해가지고 오라고 할 때는 안 오더니 그게 뭐 오래된 일도 아닌데 뭐 안 와놓고 이제 와서 또 이제 단식 끝내고 나시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그러니까 일을 한 다음에 불평불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도 참석했고 또 또 만나자라고 하는 건 맞지만 지금은 좀 TPO가 맞지 않고 또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것들이 뭐 3대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단 국회 내에서 법안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돼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 행사라든지 제2요구권 이런 것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하면 또 대통령을 만나서 건의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정치 현안을 푸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저는 꼭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어도 또는 또 정기적으로 시간이 되면 대통령께서는 저는 여야 지도부에 대한 또 만남의 시간을 또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영수회담이 뭔지 아세요? 영수회담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단독으로 회담 갖자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야당 대표들 모아놓고 오찬했다. 이걸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당시에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선언하고 단식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영수회담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만나자. 이게 영수회담 아니에요?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만나준다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었습니까? 지금 자신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 하자고 하는데 다른 야당 대표들과 같이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영수회담에 응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뭐 후에 나중에 또 다른 대표들과 얘기를 하고 뭐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걸 영수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조용필 대변인 짧게 하고. 아니 그 단식하고 있는 사람한테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단식하는 동안 그 민주당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왔습니까? 유감 표명이라도 했습니까? 대화 창구가 없기 때문에 당대표 이제 연설을 통해 가지고 영수회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했던 것 같이 받고 말고는 어쨌든 대통령의 결단이지만 당연히 제1야당 대표로서 지금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요청하는 것이고 협치를 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뭐 여야 간의 대화를 해라? 여야 간의 대화가 안 되니까 영수회담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단식하신 거 안타까운 일인데 그때도 언론 기사 보면은 장동혁 대표께서 주장하시는 쌍특검 때문에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에 대해서 리더십 세우려고 하는 건지 사실 언론 기사 잘 찾아보시면은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사실 대통령께서 오찬을 다른 분들하고 다 하니까 쉽게 말해서 1대1로 시간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또 대통령께서는 다른 여야 지도부하고 하시고 나서 또 장동혁 대표를 먼저 보든지 아니면 또 끝나고 나서 또 따로 보시든지 그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하고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여야 지도부와의 어떤 만남을 자주 했습니까? 그래서 그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얘기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당내 내용과 관련해서 조영수 대표. 그러니까 국회 연설 끝나고 거취를 표명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입장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거취를 표명할 것이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말을 한 적이 없죠. 그 보도가 이제 정확하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거취 표명하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볼 때 되게 기이한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는 지금 거취를 표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송원석 이제 원내대표도 의총을 통해서 이제 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겠다는 게 재심을 갖다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다양한 지금 당내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인 거지.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자리를 내려놓겠다 아니면 유지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투표는요? 그거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신 게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 재심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세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거를 포함해가지고 의견을 청취하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내가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상황은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한 건 없습니다. 저는 그제 같은데 네, 그런 보도 그제 그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의원들에게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끝난 후에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표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정확한 워딩이 이제 그때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이제 그 잘 모르겠으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저런 이제 아까 방금 이미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잘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차원으로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 직후에 자신의 거취를 표명한다로 이게 좀 약간 확대되고 이렇게 재생산된 거,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무언가 뭐 입장을 낼 계획이 전혀 없는 거네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그 의총이 지금 소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총에서 이제 가감없이 이제 송원석 이제 원내대표가 주도해가지고 의견도 청취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을 보고 말씀을 하실 것이지.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단체 대표 연설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모양이 이상하죠. 그럼 의총 날짜도 정해졌던가요? 내일인가 모레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좀 그거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나 보네요. 사실 근데 이번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난 후에 연설 내용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거취와 관련해서도 연설이 끝난 후에 이야기하겠다라고 뭐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 그렇게 보도를 했고 장동혁 대표의 실제 발언 내용을 인용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저도 좀 궁금하고요. 사실 재신임 카드를 받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이미자 의원이 이거 100% 수용을 전제로 재신임 카드 받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오늘 중에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고 여의도에선 많은 그 관측들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걸 보면 아마도 지금 조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총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게 재신임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이제 의견들도 나오고 이제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거치 이제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박정훈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뭐 이런 논란이 나오니까 난 사퇴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제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이제 당원이라던가 그리고 당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제 그 지지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이 재신임 카드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러한 논란들로 만들어가면서 오히려 이제 사퇴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자신의 거취 문제 말하는 것 자체가 당내 내용의 한 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걸 말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다양한 의견 청취라는 것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거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지금 조심하고 있고 유의있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안이든 장 대표님 스스로 얘기를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취지로 저는 들리네요. 언제 뭐 필요하다면 스스로 말씀도 하시겠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걸 거취와 관련해서 당원들 전체에게 그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분열적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이 수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인물에 대해서 지도부에 대해서 재신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갖고 또 당이 분열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지금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불신임한다. 내가 별로 힘을 실어주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러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이번 지방선거는 누구 체제로 치러야 하는 거지? 이런 또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저도 재신임 투표를 아무리 본인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붙이는 거는
훨씬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최근에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내부 갈등이 표면화가 됐었죠. 그런데 정호김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바로 면전에서 본인을 비판한 이현주 최고위원과 바로 밥을 먹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거를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강성필 부대표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당일날 점심 먹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당대표로서 정치력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저는 저 같아도 예. 만약에 최고위원회에서 면전에서 하나의 아젠다를 두고 최고위원과 격돌을 하면 저 같아도 뭐 밥을 먹든지 예. 어쨌든 따로 만나자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면전에서까지 대놓고 세게 말할까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해가 있으면 풀어줘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다른 3자를 통해서 얘기하면은 와전될 수 있고 잘못된 정보가 주입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만나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의 대표로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제스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회의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막 뭐 반란이라는 표현 나왔었나요? 이렇게 돼서 갈등이 최고조로 가다가 그 다음 날부터 이게 갑자기 확 죽는 적이었거든요. 분위기였거든요. 네. 뭐 지금 뭐 똑같은 당내 갈등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당내 갈등은 어떻게 보면은 지방선거 승리 이후를 내다보면서 누가 소위 공천권을 갖느냐 뭐 이런 주도권 싸움의 성격이 있는데 뭐 되는 집은 싸워도 소위 잘 된 것처럼 이게 승리를 내다보면서 그 이후에 포석을 두는 것과 당장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 굉장히 어렵다라는 전망 속에서 누가 그 소위 말해서 후폭풍을 감당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지면은 누구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거냐. 사실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의 갈등은 자기 정치라는 게 물론 드러나긴 하지만 소위 말해서 당의 승리라고 하는 어떤 선거 승리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자기 정치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소위 말하는 용인이 되고 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소위 말하면 가라앉는 배 느낌이 나다 보니 서로가 좀 죽기 살기의 어떤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라앉는 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지금 파이팅하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이제 누구하고 이제 가려서 뭐 밥을 안 먹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 하기 전에도 자신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최고위원이 있다면 비공개 자리에서도 충분히 대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정청래 대표가 이현주 최고위원하고 밥을 먹은 게 그렇게 큰 이슈고 리더십의 정점에 있는 것 같이 보여질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 리더십과 포용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그것들을 이제 장동혁 대표는 계속 보여줄 겁니다. 아니 그런 맥락이라면 어젠가요 SNS에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글을 올린 거 보면은 글쎄요 여기 한번 볼까요? 단식 후유증으로 체력이 딸린다. 이제 말할 힘도 마음도 없다. 원하시는 대로 하셔라. 이게 제1야당 대표가 지금 내세우는 게 이재명 정부와의 투쟁인데 이거 보고 좀 의아하신 분들 좀 많았거든요. 저거를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단식 후유증이 있고요. 그리고 체력 딸리는 것도 맞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말 힘도 없고 마음도 없다. 원하시면 마음대로 하시라. 이 뜻이 아니죠. 그렇다면 영수회담 제안을 할 이유가 없죠. 이거는 거꾸로 뭐냐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SNS 통해서 소위 국민들한테 뭐 막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막말들도 하고 그리고 일방통행하고 야당과 전혀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저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불통을 갖다가 지적한 그 다른 표현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이지 만약에 불통을 지적하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웨이 해라. 이게 정말로 마이웨이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를 것이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라면 오늘 이제 당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 언급을 그렇게 많이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지적할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수회담을 제안할 이유도 없죠. 저 말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단식까지 하면서 처절한 투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소통이 안 되고 왜 일방통행을 하냐라고 지적한 글로 보는 게 맞죠. 정확히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반어법이죠. 그냥 한번 해봐라.
너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엔 뭐 부동산이든 뭐든 국정이든 잘 될 것 같냐? 이런 반어법의 표현인데 너무나 좀 정중하게 쓰다 보니까 이 반어법이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서 국어 수업 시간을 반어법으로 얘기한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독선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든 뭐 국정 운영이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뭐 제대로 의미가 다 전달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힘들다. 차원이다. 국정을 운영하는 게 힘들다라는 강국한 표현이었던 거지. 야, 힘들어서 내일부터 대통령 안 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또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조선일보 칼럼에서 국민의힘이 진작에 망했어야 했다.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조선일보는 국민의힘과 어떻게 보면 같은 위치에 비슷한 진영에 있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당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냉정하게 받아들여야죠. 저희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지금 이제 저번 이제 여기 방송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설 밥상에 올라갈 우리가 무언가를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당 내용이 아직 정리가 다 완벽하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너희들 망한다. 차라리 제대로 쇄신 못하면 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변해라라는 따끔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언론의 저는 충고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치열한 토론과 고민을 통해서 당내의 수기를 통해서 가야 될 길을 새롭게 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안 그러면 진짜 망해야 산다라는 저 표현이 그대로 성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변해서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는 체제로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강력한 경고로 보입니다. 근데 요거 지금 조선일보 사설은 아닙니다. 조선일보의 김영 칼럼으로 김영수 전 영남대 교수가 했고 김영수 교수가 TV조선에 아마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피니언 면에 보면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설이라고 볼 수는 요거는 없는데 칼럼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김영수 교수가 한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지금 진영 정치에 매몰돼 있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분열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뭘 하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놓든 이거 그냥 정말 견제받지 않는 세력으로 돼버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제대로 정신 차려서 견제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지 않는 한 이런 식의 반응 계속 나올 겁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런 측면에서 뭐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 얘기한 것처럼 진영이 진영화돼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여기 뽑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치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줘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 당대표가 3특검 얘기하면서 단식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래서 한동훈 언제 와? 이게 궁금하고요. 또 오늘 당대표 연설에서 영수회담 제안을 했는데 영수회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궁금한 게 아니고 그러면데 그 거치 표명은 언제 해? 이게 또 궁금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얘기의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언론들은 당 내분 사태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분을 갖다가 끝내지 못하고 이거를 빨리 봉합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류의 질문을 받을 거예요. 3특검을 얘기하든 뭐 영수회담을 얘기하든 그게 본질이 아니고 너네 집안 정리나 빨리 좀 해봐.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거는 지금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다. 좀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토론했지만 그 안에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좀 그 야당 패널 분들께서 좀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찍힌 사진 하나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관련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사감이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고 있다. 저희가 요약을 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면접을 봤는데 발탁을 안 했다. 여기에 꽁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갔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고요. 2021년 공보 담당자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면접을 봤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출신이죠. 김종혁 전 최고가. 처음 보는 자리에서 가르치려 들어서 안 썼다고 했다.
라는 게 이제 정진석 전 실장이 박덕흠 의원에게 보낸 게 국회 본회의장에 찍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전 최고위원은 뭐 진실공방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 말이 맞는 겁니까? 바로 반박을 하셨더라고요. 김정일 전 최고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만나긴 했다. 이후에 그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왜냐? 김종혁 최고가 다른 사람과 친한데 다른 사람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일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락을 끊었다고 하고 이후에 다시 도와달라고 했었을 때는 그 시간 관계를 보니까 2021년 7월, 8월이면은 김종혁 전 최고는 이미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당시에 미디어 정책 총괄로 활동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본인이 거절한 것인데 지금 전진석 비서실장이 보낸 메시지만 놓고 보면 본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일하고 싶었는데 그걸 잘라냈기 때문에 이런 사감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고 김종혁 전 최고는 본인의 이야기니까 누가 더 사실에 가까운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울러 저도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제 박민영 대변인이 방송에서 정광재 대변인도 그러니까 전 대변인이겠죠.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려고 했는데 검증 과정에서 잘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맞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잘렸다고 하는데 그 과정은 뭐였냐? 김건희 여사 라인이 저를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하다는 이유로 자른 거지 제가 무슨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면 정광재 대변인도 그렇고 아니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총선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기회가 있다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받아서 응모했던 그 얘기가 거고.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다시 노출이 되는 이유가 좀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박덕흠 의원은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에 최근에 김정혁 전 최고에 대한 윤리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한 건데 이게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또 다른 오해를 낳게 되는 거죠. 아니 왜 그러냐면 국회 본회의장 이제 의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있고 뒤에 이제 방청석이 있고 기자들이 있는 자리가 있는데 기자들이 늘 하는 게 그거를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석연치 않다 이런 좀 해석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일부러 노출시켰다고 하면 이제 메신저 공격인 거죠. 어쨌든 김종혁 전 최고가 징계를 당하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제명 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한 배를 탄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래는 순수한 마음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힘을 위해서 이렇게 장동혁 지도부와 대척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과거에 본인도 자리가 탐나서 일하고 싶었는데 이걸 잘려버리니까 사감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려는 의도일지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 김종혁 전 최고나 정광재 대변인이나 억세게 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 정부 가서 일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전 최고위원이 해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윤석열 총장 때 2021년도에 아크로비스타에서 면접을 봤는데 근데 탈락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꽁해서 한동훈한테 가 있는 거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왜냐하면 아크로비스타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윤석열 총장이 보자고 그래서 만났던 건 맞아요. 한 4시간 가까이 만났어요. 근데 한 3시간 한 40분 동안 혼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싫어하는 어떤 분하고 제가 또 가깝게 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국장님 이제 오실 때가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총장님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그랬지.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고 해명하는 것이 지금 당내의 내용을 좀 반영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일단은 강선필 부대변인께서는 차라리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도 그랬대요. 감옥에 가 있었을 거다. 지금쯤 만약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했다면. 지금의 결과론만 놓고 보면 그랬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 대통령실에서 김종혁 전 최고가 중요한 정책, 수석 자리든 맡고 있었다면 계엄에 동조했다거나 또는 방조했다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어서 계엄까지 가지 않도록 잘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언해서 계엄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거취가 이제 궁금해져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조영술 대변인, 그러니까 열흘인가요? 이게 네네.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제명이 되는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제 최고위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의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형식적인 이제 절차인 거고 예. 그거는 이제 열흘 뒤에는 이제 그 탈당 권고가 이제 제명 수순으로 이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 반대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사무적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의 제기를 하거나 반대를 한다면 예. 재심을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그 시간도 이제 그대로 결정이 유지가 된다면 예.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종혁 최고는 제가 알기로는 재심 신청도 하고 또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수준인 거죠, 지금은. 아마도 실행에 옮길 것 같은데요. 본인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예. 한동훈 전 대표도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여러 관측이 있었잖아요. 뭐 실제로 효력정지 가처분 낼 거냐 예, 안 낼 예. 거냐.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것을 내는 것이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또 당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검사 수준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예.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뭐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 거고 김종혁 최고는 제가 알기로는 가처분 신청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요일쯤에 제명이 될 거라고 하면 제명이 확정된 이후에 수순에 들어가겠네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좀 다른 거네요. 지금으로서 제가 파악한 바는 그렇습니다. 예. 열흘 이내에 탈당을 안 할 경우, 그러니까 탈당 권유를 받았죠. 열흘 이내에 탈당은 안 할 경우 지체 없이 제명 처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가요.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당 윤리위에 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요했다. 이거 조영술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 때 뭐 윤리소관이라 뭐 독립적으로 또 운영한다고 하시겠죠, 답은. 그건 뭐 맞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배현진 의원하고 정성국 의원도 제소가 됐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예. 그 이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당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 이제 사퇴해라 이제 반대하는 일종의 그 반대하는 성명을 냈었거든요. 예. 반대하는 성명을 냈었을 때 그때 이제 서울시당에 속해져 있는 당협위원장들 연명을 받아서 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서울시당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이 그렇게 냈던 것들이 좀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정성국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조광한 최고위원이 예. 의총을 갔었을 때 그 의원도 아닌 사람이 여기를 왜 와라는 이제 말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이제 정성국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예. 서로에 조금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한 걸로 알려진 걸로 이제 여기 의원도 아닌 사람이 여기를 왜 오냐라는 그 항의에 대해서 예. 원외당협위원장들이 굉장히 격분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원외당협위원장이니까 원외당협위원장들 방이 모여 있는 곳에서 정말 연서명이 되게 빠르게 이루어졌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규탄하는. 그래가지고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거의 80여 명에 가까운 원외위원장들이 연서명을 냈었고 예. 그리고 실제 이걸 내지 말자라고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하셨던 분은 한 두세 분 정도 그리고 아마 시간이 있었으면 더 많았을 걸로 보였기 때문에 예. 이 원외위원장들이 자신들이 너무 모욕을 당했다 해가지고 제소한 것이지 이게 뭐 친한계다 뭐다 해가지고 저격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안은 아닌데 예. 공교롭게 그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사안이 다르니까 배현진 의원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도록 강요하고 반복했다. 예비 후보들을 압박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박찬?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일 수도 있지만 예. 하필 왜 배현진 정성국이냐. 예. 그러니까 지금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뭐 초읽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며칠 뒤면은 제명 당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제명 정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새로운 스피커, 새로운 행동대장이 누구였냐? 이 두 사람이에요. 배현진, 예. 정성국. 아 김종혁 전 최고 제명 이후에. 예. 예. 그럼 결국 친한계의 새로운 스피커와 새로운 행동대장 두 사람이 가장 언론에 눈에 띄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에 띄고 결국은 지금 현재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행보를 보이고 언론에 가장 노출된 이 두 사람이 왜 하필 이 시기에 제소가 됐냐. 예. 결국은 제소를 고리로 해서 너 행동 조심해. 입 다물어. 사실상 입에 자물쇠 채우는 경고성 제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제소가 그 당사자, 뭐 제명에 대한 입장을 강요를 받은 뭐 당사자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 내에서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는지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배현진, 정성구 최근 일주일 사이에 언론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친한동훈 계열 행보를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냐. 결국은 경고성 제소고 실제로 이것이 뭐 제소까지 제명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입을 갖다 좀 다물게 하는 그런 성격의 경고성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강성필 부대변인 여쭤보고 제가 질문 드릴게요. 뭐 당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 사안이 윤리 제소 건이 되고 또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건입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는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대표의 심기 건드리면 다 제명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오늘만 해도 메시지가 달라요. 아까는 뭐 지방선거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모아가지고 지방선거 승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조금만 얘기하면 심기 거스르면 바로 제명해 보려고 하고 뭐 징계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 보면 국민들이 그런 말에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성국 전환기 씨가 했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하고 또 다른 옳은 말을 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또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당에 오래 있었지만 의원총회에 왜 그 원외 위원장들이 가는 거죠? 그럴 거면 그냥 당협위원장 회의를 하시던지요. 그러니까 물론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 또 이제 근데 또 그걸 가지고 또 막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것도 같은 당 소속으로서 이게 조금 뭐라고 할까 너무 차갑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당 구성원들 간에 신뢰가 조금 많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틀려가지고 그 방금 이제 조광환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원내위원장 신분으로 간 게 아니라 당 최고위원입니다. 당 최고위원이고 당 지도부가 원내대표의 이제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지도부의 자격으로 간 것이지 그걸 원내위원장이라고 이렇게 그건 이제 잘못된 팩트고요.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조광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님과 동시에 원내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원내위원장들의 대표격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당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원내위원장들의 입장이지 여기는 뭐 친한 게 뭐 비한 게가 아니에요. 중립지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원내위원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진실이라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거기에 초대할 수 있는 권한 예를 들어 당 대변인이나 지도부 인사들이 가서 발언하는 일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그럼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온 인사를 가지고 나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야 의원도 아닌데 여기를 왜 왔어라고 말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고 정성국 의원은 난 그런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윤리에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아까 뺄셈 정치가 아니라 뭐 징계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제소가 된 게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소는 뭐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고성국 씨에 대해서도 친한계 의원들이 서울시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원외의 최고위원이 이 자리에 참석할 때 충분히 의원들에게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총회는 의원들이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 의사결정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도부회가 결정을 내렸었기 때문에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실에서 원내 의원들에게 충분히 이런 이유로 최고위원들을 모셨다라고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정성국 의원 주장대로라면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거기에 참석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이고 지금 조광환 최고위원 간의 이야기도 서로 엇갈려요. 누구는 뭐 야인 말하는 얘기를 들었다. 본인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갖고 윤리위원회가 진짜 열린다면 사실관계부터 따져봐야겠죠. 그러면 실제로 친한계에서는 오늘의 이런 윤리 제소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건가요?
뭐 기분이야 좋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뭐 실제로 윤리위원회에서 이 내용 가지고 배현진 의원을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두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친한계 뿌리 뽑나 이런 거는 얘기죠. 아니 그 정도로 간다면 정말로 당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네. 친한계 뿌리 뽑기 하면 이제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가지는 않고요. 그거는 이제 이 징계에 관련된 것은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친한계 비한계 관계없이 지금 뭐 윤리에 제소될 것들이 있으면 제소가 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해당 행위를 했다던가 그리고 평소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을 그 징계하지 않고 그냥 후보로 내보낼 때 예.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윤리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비공개로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이제 한 번쯤은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고 여기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분들이 정말 문제가 없고 진실이 잘못된 거라면 윤리 가서 해소한다면은 이거는 뭐 징계 사유는 안 될 겁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예. 쓴 거 아니죠? 예. 그러면 윤리위 제소를 했어요. 윤리 안건으로 올리는 거는 윤리위가 결정합니까? 그렇죠.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그 신빙성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윤리위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심판하는 걸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후의 과정을 좀 한번 보도록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 부동산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대단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구 부총리의 발언을 정정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말을 정정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재경부 장관님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2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저는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습니다. 아마 하지 말라니까. 완벽하다 싶을 정도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절대 안 돼요. 아마 0.1%가 안 돼요. 완벽하게. 앞으로는 아마는 없다. 확실하게 들어가자. 네, 알겠습니다. 아마도 없고 0.1%의 가능성도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그동안에 4번이나 아마 유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저런 표현을 공개석상에서 부총리 한 거는 그만큼 이번에는 확실하고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선거 앞두고 세금 얘기 꺼내는 게 예. 어떤 정치인이든 그게 표가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금 얘기를 꺼낸 거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안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뭐 수요 억제 정책을 더 강하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공급 정책을 더 많이 해야 되느냐? 사실은 어느 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답이 있다면 저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만드는 거라고 할게요. 예.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집을 여러 채 갖는 게 이득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신뢰만 생기면은 다주택 수요가 확 줄어들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의 어떤 이해득실을 떠나서 굉장한 승부수를 던졌다. 예.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 세금을 갖다가 정면으로 빼든 아마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이번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 예. 또 거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사실은 민주당원들도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 계속할까? 정말 집값 잡힐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표를 찍은 사람마저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면 예. 결국은 문재인 정부 시즌2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지지자들의 신뢰 이걸 하나로 묶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이제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다주택자들 어떻게 할 것이냐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답을 했습니다. 어떤 답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이 있는데 니그부터 먼저 팔아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주장하는 게 그러면 뭐 어떻게 좀 모범을 보여달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박창환 교수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에 예. 신뢰를 줘야 시장이 안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권은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예요. 2000년 초반에 있었던 노무현 정부 때 완전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시 민주당 정권 되면 집값 오르겠다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그 불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충분한 새 아파트 공급,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이죠. 그동안 뭐 진보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마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하고 여러 가지 뭐 주택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하지만 예. 시장은 A를 원하는데 민주당은 자꾸 C를 대로 내놓고 C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 물론 있겠지만 그것이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6만 호 대책 내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1년에 4만 5천 채 정도 필요한데 90%를 민간이 공급해요. 나머지 10%만 공공이 공급하는데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은 각종 규제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공급이 충분히 안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사도 되는 집을 지금 당장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값 오른 거거든요. 예. 이런 신뢰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다주택자들 지금 뭐 정부에서 여러 명 있다고 하잖아요. 모범 보이라는 거죠. 당연히 뭐 그분들서부터 판다면 여러 국민들도 저렇게 그 권력 있는 사람들도 다주택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명확한 정책 집행 의지를 예.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청와대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두 채가 있었나 봅니다. 여기 본인 명의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춘추관장도 강남구의 5대 주택을 일단 매물로 내놨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민주당 의원들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때요? 일단 저는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공급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과연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집값 떨어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청와대의 참모들이나 예. 민주당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억지 춘향으로 시켜서 팔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청와대 참모들 민주당 국회의원 한 25분 정도 제가 다주택자인가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판다? 예. 그러면 뭐 집값 뭐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정말로 이들이 냉정하고 시장주의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파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고 그래서 팔아야지 이게 정책이 성공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팔아라 압박해서 파는 게 아니고 본인이 네.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죠. 팔아야 되겠다 이런 네.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니, 사실 다주택자들은 쉽게 말해서 그래도 부유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판다고 해도 사실 집 없는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팔면 뭐 하냐고요. 그분들만 팔면 뭐 하냐고요. 진짜 다주택자들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선거 전에 표가 안 될 거라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이재명은 정말로 하겠구나. 표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하겠구나라는 강력한 시장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효과가 벌써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봐요. 강남 4구의 거래량이 급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매물이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매물은 나오는데 거래가 줄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놓은 집들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호가가 내려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자꾸 뭐 야당에서 뭐 팔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데 만약에 그러면 참모들 다 팔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다 팔았는데도 정책 실패하면 그때는 비판 안 하고 응원해 줄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있는 이 정책들 뭐 공급도 할 것이고 장기적인 대책도 할 것이고 또 재개발 재건축이 주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자 관련해가지고도 주민 동의율을 상당히 완화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예. 또 서울시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초기의 정비사업 권한도 기초단체장에게 좀 내려놔서 속도를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시그널만 있고 실천은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 민주당에서 문재인 그 총선 당시에 그 2주택자는 한 채 빼놓고 팔라고 서약서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
계속 다주택자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서 버텼으면 자산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 버틴 사람만 바보가 되는 구조. 이거를 몸소 실천했던 게 민주당이었고 이재명 정권에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게 진정성이 없고 정말 다주택자들한테 너희들만 팔아라 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권과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또 한 번 또 논란을 양산시켰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런 논리가 결국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지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의 꼴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범을 보여라. 그러니까 모범 보여야 된다. 그래서 참모들과 소위 주변에다가 팔아라. 그랬는데 결국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뭐 결국은 그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똘똘한 한 채를 남기는 선택을 했고 김조원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매각 시종만 하다가 결국은 물러났고 뭐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상가를 갖다가 매입한 게 논란이 돼서 사퇴를 했고 정말 스스로의 칼에 스스로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모범을 보인다고 정책에 성공하지 않는다는 걸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시장의 흐름을 갖다가 돌리고 즉 그 시장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만들어야지 이분들도 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변에 뭐 공산당 독재도 아니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다 팔아. 뭐 이게 무슨 통하겠습니까? 한번 실패했는데 좀 그런 점에서 그런 야당의 논리도 이제는 국민들이 다 뻔히 안다. 야당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의 일관성이 과연 시장에서 통하겠느냐. 지금의 호가만 올라가는 거래량은 안 늘고 호가만 느는 이것에 시장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야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